내 유산 내놓으라고요? 내가 왜 그래야 하죠? 이건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신 거라고요. 오빠들 아버지 누워 계실 때 한 번이라도 와서 아버지 손이라도 잡아준 적이 있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 돈은 탐이 나나 보네요? 엄마도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박지민은 36의 나이에 병원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며 자신만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응급실은 고되었지만 그녀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서 보람을 느꼈다. 동료들은 그녀의 성실함과 섬세한 손길을 신뢰했고, 환자들은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서 위안을 얻었다. 10여 년을 쌓아온 경력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 그 자체였다. 그러던 어느 봄날 고향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지민아, 내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시다. 지민은 다음 날 곧바로 고향으로 향했다. 20년 만에 돌아간 시골집은 기억 속보다 훨씬 낡아 있었다. 마당의 감나무는 여전했지만 집의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대문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다. 아버지는 안방에 누워 계셨다. 한때 우람했던 체구는 병마에 깎여 초라해졌고 거친 손은 이불 위에서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지민이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의 눈빛이 희미하게 빛났다. 왔구나. 그 한마디에 담긴 안도와 미안함을 지민은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생각보다 차갑고 가벼웠다. 일주일만 있다 갈게요. 지민이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지민아, 내가 좀 봐야겠다. 오빠들은 일이 바빠서 올 수가 없어.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지민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큰 오빠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작은 오빠는 대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둘 다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고 있다는 이유로 집에 오지 않았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이 고작이었다. 딸이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어머니는 무조건 딸이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질문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늘 그런 식이었다. 아들들은 공부해야 하니까, 일해야 하니까, 가정을 꾸려야 하니까 면제되었고 딸인 그녀만이 집안일과 부모 봉양의 의무를 떠안았다. 결국 지민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10여 년의 경력을 접는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동료들은 아쉬워했고 간호부장은 복직할 수 있을 때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민은 알고 있었다. 한번 경력이 단절되면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혈연의 의무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랜 세월 무뚝뚝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고향집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아버지의 방은 점차 병실로 변해갔다. 산소호흡기의 낮은 소음이 밤낮으로 방을 채웠고 수액 스탠드가 침대 옆에 고정되었다. 지민은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아버지를 돌보았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하고 혈압과 체온을 체크하며 식사는 삼키기 쉬운 미음으로 준비했다. 새벽마다 기침 소리에 잠을 깼다. 아버지의 폐는 점점 약해져 가래가 끓는 소리가 거칠게 울렸다. 지민은 의자에 기대어 쪽잠을 자면서도 귀는 늘 깨어 있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숨을 헐떡이거나 통증을 호소할까 봐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형제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큰 오빠는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아버지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작은 오빠는 명절에나 얼굴을 비칠까 말까 했다. 지민이 힘들다고 말하면 조금만 더 힘내라는 무책임한 위로만 돌아왔다. 어머니는 아들들을 감싸기 바빴다. 오빠들도 할 일이 있잖니. 내가 좀 더 봐줘야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민의 가슴 속에는 서운함이 쌓여갔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으면 그 모든 부당함이 잠시 잊혀졌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 지민의 손을 꼭 쥐며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다. 그 순간만큼은 지민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다. 석 달이 흘렀다. 아버지의 몸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었다. 어느 새벽 아버지는 지민의 손을 잡은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창백한 얼굴 위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지민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것은 그녀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었다. 장례식은 3일 동안 치러졌다. 빈소에는 마을 사람들과 아버지의 옛 친구들이 찾아왔다. 형제들도 모처럼 얼굴을 비췄다. 큰 오빠는 검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고,
작은 오빠는 장례 절차를 챙기며 상주 역할을 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아버지를 모셔온 효자처럼 행동했다. 조문객들이 아드님들이 효성이 지극하시네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지민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석 달간 밤낮으로 간병했던 자신의 모습은 아무도 몰랐다. 어머니조차 조문객들에게 큰 아들이 바쁜 와중에도 자주 내려왔다고 말했다. 지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따지고 싶었지만 장례식장에서 가족 간의 불화를 드러낼 수는 없었다. 장례식 후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앉았다.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였다. 어머니, 큰오빠 부부, 작은오빠 부부, 그리고 지민. 6명이 거실 테이블을 둘러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부동산 서류와 통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크게 3가지야. 도심 상가 건물, 농지 2,000평, 그리고 이 시골집이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대본을 읽는 것 같았다. 상가 건물은 큰아들이 받는 게 맞겠지.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큰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당연함이 묻어났다. 큰 올케는 옆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농지는 작은아들한테 주마. 나중에 은퇴하면 귀농할 수도 있고 팔아도 목돈이 될 거야. 작은 오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작은 올케는 농지의 시세를 계산하듯 눈을 반짝였다. 지민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자신의 차례가 올 것을 알면서도 어떤 말이 나올지 예상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지민을 바라보았다. 지민아, 너는 이 집을 받아라. 그리고 뒤편 창고도. 순간 정적이 흘렀다. 큰 오빠가 먼저 반응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이 집은 관리도 안 돼 있고, 시세도 거의 없잖아요.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민이가 아버지를 모셨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지. 지민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등기부 등본에는 시골집과 부속 창고가 명시되어 있었다. 시가로 따지면 상가 건물의 10분의 1도 안 될 것이었다.
큰 올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래도 집이라도 받았으니 다행이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조롱처럼 들렸다. 지민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저도 아버지의 자식인데, 어머니는 차갑게 끊었다. 내가 뭘 불만이야? 내가 아버지 모신 건 딸로서 당연한 일이었어. 그걸 가지고 대가를 바라면 안 되지. 큰 오빠가 거들었다. 지민아, 우리도 바빠서 못 온 거지 안 온 게 아니야. 내가 간호사 출신이니까 어머니가 부탁하신 거잖아. 그걸 가지고 유산을 더 달라는 건 좀. 작은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가정이 있고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 이해해줘. 지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자신은 이미 소수였고 어머니조차 딸보다 아들의 편에 서 있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나마 균형추 역할을 해주셨지만 이제 그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다. 회의는 서둘러 끝났다. 큰 오빠는 상가 서류를 챙겨 넣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작은 오빠는 농지 등기부를 소중히 가방에 넣었다. 그들은 곧바로 떠날 준비를 했다. 어머니, 저희 내일 올라가야 해서요. 일이 밀려 있어서. 어머니는 아들들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다. 그래. 들어가서 일 열심히 해라. 지민은 홀로 거실에 남았다. 손에는 낡은 시골집의 등기부 등본이 들려 있었다. 종이는 가벼웠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 근처럼 느껴졌다. 창밖으로 형제들이 차에 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지민아, 저녁은 네가 차려라. 그저 손에 든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낡은 집, 방치된 창고. 그것이 석 달간의 헌신에 대한 보상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지민의 마음속에서 작은 의문이 싹 텄다. 아버지는 왜 하필 이 집을 자신에게 남긴 걸까? 가치 없어 보이는 이 재산에 혹시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버지는 평생 무뚝뚝했지만 결코 무심한 분은 아니셨다. 그 생각이 지민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어쩌면 아버지는 진짜 중요한 것을 자신에게만 맡긴 것인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 희망을 붙잡고 지민은 결심했다.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을 스스로 찾아내리라고.
형제들이 떠난 후 지민은 낡은 집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살림을 정돈하려는 의도였다. 먼지가 쌓인 방들을 쓸고 닦으며 오래된 가구들을 제자리에 배치했다. 하지만 청소를 할수록 이 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해졌다. 마루를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지민은 특히 안방 앞 마루판이 유독 들뜨는 것을 발견했다. 무심코 그 부분을 눌러보았더니 판자가 흔들렸다. 호기심이 일었다. 지민은 드라이버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마루판을 드러냈다. 마루 밑은 깊고 어두웠다. 손전등을 비추자 먼지와 거미줄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다. 손을 뻗어 꺼내보니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오동나무 특유의 은은한 향이 났다. 표면에는 빗물에 젖었다가 마른 흔적이 있었지만 상자 자체는 견고했다. 상자에는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지민은 주변을 뒤졌고 마루 밑 구석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다. 손이 떨렸다. 열쇠를 끼워 돌리자 딸각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뚜껑을 여는 순간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상자 안에는 여러 문서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맨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거기에는 지민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지민은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지민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먼저 가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마지막까지 아버지 곁을 지켜준 것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이 상자에는 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기록이 들어있다. 우리 마을의 역사,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전쟁을 거쳐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이다. 어떤 것은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서한이고 어떤 것은 전쟁 중 민간인 학살의 증언이며 어떤 것은 사라져가는 마을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것이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이것들을 모았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고 기록되지 않은 진실은 사라진다. 아버지는 그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이 기록들을 세상에 내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권력자들의 비리도 있고 가문의 치부도 있으며
마을의 아픈 기억도 담겨 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것을 내게 맡긴다. 내 오빠들은 좋은 아들이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법을 배웠다. 그들에게 이것을 맡기면 어딘가에 팔리거나 묻힐 것이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옳은 것을 위해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아이였다. 이것은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네가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 아버지는 네가 옳은 선택을 할 것이라 믿는다. 사랑한다, 지민아. 아버지가 그 말을 자주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버지가 편지를 읽는 동안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종이 위에 눈물 방울이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다. 가족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차별받았는지, 그럼에도 끝까지 곁을 지킨 딸의 마음을. 지민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고 상자 속 문서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다.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의 서한이었다.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가더라도 이 뜻은 후세에 전하리라. 두 번째는 한국 전쟁 중 이 마을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생존자 증언이었다. 세 번째는 1960년대 마을 개발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명단이었다. 문서는 총 23점이었다. 각각이 한 시대의 증언이었고 잊혀질 뻔한 역사의 파편이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평생에 걸쳐 수집하고 보존해 왔다. 마을 어르신들의 구술을 받아 적기도 하고 폐가에서 발견한 문서를 구해내기도 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묵묵히 해냈다. 지민은 상자를 꼭 껴안았다. 이제야 알았다. 아버지가 왜 이 낡은 집을 자신에게 남겼는지. 상가 건물이나 농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자신에게만 맡긴 것이다. 그것은 신뢰였고 사랑이었으며 마지막 부탁이었다. 지민은 발견한 문서들을 정리하며 며칠을 보냈다. 각 문서의 연대를 확인하고 내용을 꼼꼼히 읽어 나갔다. 그 과정에서 이 자료들이 단순한 개인 소장품이 아니라 역사학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지민은 지역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다. 김 교수는 일제강점기 연구의 권위자였다.
박 선생님, 이 자료들은 정말 놀라운 것들입니다. 특히 독립운동가 박문수의 미공개 서한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담겨 있었다. 이것들을 연구 자료로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민은 고민했다. 공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료를 내놓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아버지의 평생 작업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자 동시에 가족과의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는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결정했다. 교수님, 공개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고, 이것들은 개인이 소유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학회에 지민의 자료를 소개했고, 곧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다. 지역 신문이 먼저 기사를 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미공개 자료 발견. 한 시민의 50년 수집, 역사의 공백 메운다. 기사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지민의 인터뷰가 실렸다.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다. 기사를 본 큰 오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민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 자료들을 왜 멋대로 공개해?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오빠, 이건 아버지가 저한테 맡긴 거예요. 편지도 있어요. 편지?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 자료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아? 박물관이나 연구소에 팔면 수억은 받을 수 있다고. 지민은 말문이 막혔다. 오빠의 관심사는 오로지 돈이었다. 역사적 가치나 아버지의 뜻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며칠 후 작은 오빠도 찾아왔다. 큰 오빠와 함께였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지민아, 그 자료들은 가족 공동의 재산이야. 내가 혼자 처분할 권리가 없어. 오빠들, 아버지가 편지에 분명히 쓰셨어요. 저한테 맡긴다고. 큰 오빠가 코웃음을 쳤다. 편지 한 장이 법적 효력이 있을 것 같아? 유언장도 아니고. 아버지 재산은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서 처분해야 해. 작은 오빠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지인이나,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야. 그런데 너만 모든 걸 독차지하려고 하면 어떡해? 공정하게 나누자. 자료를 팔아서 수익을 3등분하면 되잖아. 이건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역사예요. 기억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 큰 오빠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내가 간호사 그만두고 집에 온 것도 결국 유산 때문 아니었어? 이제 와서 무슨 고상한 척이야. 그 말에 지민은 숨이 막혔다.
자신의 헌신이 이렇게 폄하되다니. 오빠,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사랑, 웃기지 마. 다들 계산하고 사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고. 큰 오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주일 줄게. 그 안에 자료 처분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어? 두 오빠가 떠난 후 어머니가 지민에게 다가왔다. 지민은 어머니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지민아, 오빠들 말이 맞다. 그 자료는 너 혼자 것이 아니야. 가족끼리 싸우면 안 돼. 어머니, 아버지 편지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왜 저한테 맡겼는지. 편지가 뭐가 중요해? 아버지도 돌아가시면서 정신이 혼미했을 거야. 내가 그걸 악용하는 거지. 그 순간 지민은 깨달았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들의 편이었다. 딸인 자신은 언제나 이 가족에서 2등 시민이었다. 일주일 후 큰 오빠는 약속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산 분할 및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서류가 집으로 날아왔다. 형제들은 시골집과 그 안의 모든 자료가 공동 상속 재산이므로 지민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민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첫 번째 법정에서 형제들의 변호사는 공격적으로 나왔다. 박지민 씨는 피상속인이 임종 직전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받은 편지를 근거로 고가의 역사 자료를 독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민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편지는 피상속인이 건강할 때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내용상 명확한 의사 표시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는 피상속인이 평생에 걸쳐 개인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상속 재산과는 별개입니다. 재판은 길어졌다. 법정을 오가며 지민은 형제들과 마주쳤다. 한때 명절에 모여 밥을 먹던 사람들.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던 오빠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원수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몇 달간의 공방 끝에 판결이 나왔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편지와 정황상 아버지의 의도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료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이를 금전적으로 처분하는 것보다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지민은 승소했지만 기쁘지 않았다. 법정을 나서는 그녀의 뒤에서 큰 오빠가 외쳤다. 내가 이겨서 좋겠네. 이제 우린 남남이다.
작은 오빠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떠났다. 어머니는 멀리서 지민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아들들을 따라갔다. 지민은 법원 계단에 주저앉았다. 이겼지만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남았지만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깨져버렸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다. 아버지의 신뢰를 지켜냈다는 것. 그것만이 지민을 지탱하는 힘이었다. 판결 후 1년이 흘렀다. 지민은 낡은 집을 복원하는 데 집중했다. 기와를 새로 얹고 마루를 보수하며 창호지를 바꾸는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치유였다. 망치질을 할 때마다, 페인트를 칠할 때마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되살아났다. 김 교수의 도움으로 지민은 문화재청에 자료 보존 지원을 신청했다. 심사를 거쳐 정부 지원금이 나왔고 지역 문화재단도 후원에 나섰다. 낡은 집은 서서히 박문호 역사기록관으로 변모해 갔다. 아버지의 이름을 딴 이 공간은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라 마을의 역사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살아있는 기록관이 되었다. 개관식 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마을 어르신들, 역사학자들, 독립운동가 후손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 지민은 떨리는 마음으로 개관사를 낭독했다. 이곳은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기록들의 집입니다. 아버지는 화려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마을을 지키며 잊혀져가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모으셨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서한, 전쟁의 상흔, 개발의 그늘에 가려진 목소리들. 이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 이어갔다. 아버지는 이것을 제게 맡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이곳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되기를,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우리의 역사를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다가와 지민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가 좋은 딸을 두셨구먼. 자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실게요. 지민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기록관은 곧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 학생들이 현장 학습을 왔고 연구자들이 자료 열람을 신청했다. 지민은 상주 큐레이터가 되어 방문객들에게 전시를 설명했다. 이 서한은 1941년 독립운동가 박동구 선생이 동지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당시 일본 헌병의 감시를 피해 암호로 작성되었죠. 지민의 설명에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다. 몇 달 후 기록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민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게 되었다. 시상식은 서울의 한 대형 호텔에서 열렸다. 지민은 소박한 한복을 입고 시상대에 올랐다. 트로피를 받아든 순간 객석 뒤편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작은 오빠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큰 오빠도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다. 지민의 가슴이 뛰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로비에서 세 남매는 마주쳤다. 지민아, 축하해. 작은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신문에서 봤어. 너가 한 일들. 큰 오빠는 고개를 숙였다. 지민아,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 돈만 생각하고 아버지가 진짜 원하신 게 뭔지 몰랐어. 지민은 울음을 터뜨렸다. 1년 넘게 쌓였던 서운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오빠들, 우리가 틀렸어. 너가 옳았어. 큰 오빠가 지민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너를 믿으셨던 거야. 그리고 너는 그 믿음에 보답했고. 셋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식당에서 작은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 잘 계셔. 가끔 기록관에 오세요. 아직 말은 많이 안 하시지만 지민이 대답했다. 큰 오빠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도 후회하고 계실 거야. 그냥 표현을 못 하시는 거지. 실제로 어머니는 변했다. 판결 직후에는 차가웠지만 기록관 개관 소식을 듣고 나서 조금씩 태도가 달라졌다. 어느 날 혼자 찾아와 전시를 둘러보고 아버지의 편지가 걸린 벽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처음으로 지민에게 말했다. 내가 옳았다. 엄마가 미안하구나. 지민은 어머니를 안았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기록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마을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록관에 기증하기 시작했다. 나도 뭔가 남기고 싶네. 80이 넘은 할머니가 일제강점기 때 할아버지가 쓴 일기장을 가져왔다. 지민은 그것을 소중히 보관하며 디지털화 작업에 들어갔다.
되었다. 어느 가을날 지민은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묘비 앞에 국화를 놓고 절을 올렸다. 아버지, 잘 지켜냈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것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있어요. 오빠들도 이해했고, 어머니도 인정하셨어요.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다. 지민은 묘비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주신 건 집이나 자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책임과 사랑, 그리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였어요. 그게 진짜 상속이었죠. 하늘은 높고 맑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지민은 그 빛 속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여전히 자신의 등을 지켜주고 있는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녀는 미소 지으며 일어섰다. 기록관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오늘도 누군가가 역사를 찾아 그곳을 방문할 것이다. 지민은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유산은 이제 온전히 세상의 것이 되었고, 지민은 그 유산의 가장 충실한 지킴이가 되었다.